이번 시간에는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단기 상충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사실 챕터 제목 자체가 읽어보시면 10번째 기본 원리인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 상충 관계가 있다는 원리를 그대로 풀어 쓴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인데요. 이것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필립스 커브라고 하는데 이제 이 35장에서는 필립스 커브에 대해서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필립스 커브는 인플레이션과 실업 두 가지 관계에 상충 관계가 단기적으로 존재한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다면 왜 이 두 가지를 주목하는가 보면 이 두 가지는 고통지수라는 우리가 생활함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높거나 실업이 높으면 우리가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겪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거시경제 변수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 연구한 분야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실업에 대해서 따로 배웠었는데 실업의 결정 요인이 무엇이었는지 꼭 한번 복습을 해보시고 인플레이션의 결정 요인 각각 우리가 다른 챕터에서 배웠었죠. 그래서 실업은 자연 실업, 경기적 실업, 그리고 또 어떤 실업이 있었죠? 항상 존재하는 자연 실업과 경기적 실업이 있었고 또 실업이 0으로 수렴하지 않는 이유는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이 있었죠. 그리고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배웠었죠? 우리가 고전학파의 화폐 수량설에 의해서 통화량이 인플레이션을 결정한다고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ASAT 모델, 총수요, 총공급 모델에서 각각 총수요 확장 정책을 펼치면 어떻게 균형이 바뀌는지를 배웠죠. 다시 말씀드리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펼쳤을 때 균형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여러 가지 컨비네이션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프라이스랑 Y라는 평면에서 AS 커브, 그다음 AD 커브를 배웠는데 재정정책 또는 통화정책을 통해서 우리는 AD 커브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킬 수도 있었고 왼쪽으로 이동시킬 수도 있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정책이 어떻게 이 총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는지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실업, 인플레이션, 총수요 확대 정책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이해해야지 오늘 수업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의 주제는 필립스 커브죠. 필립스 커브는 거시경제학에서 10번째 이내로 굉장히 중요한 커브예요. 그래서 이것은 영국의 경제학자 필립스가 58년에 발표한 논문에 나온 내용인데요. 사실상 이것은 그냥 실증적으로 두 가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을 그냥 그래프에 플롯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상 예전에는 이런 연구를 하거나 논문을 쓰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분은 그냥 단순히 두 개를 그래프에 찍어서 두 가지 사이가 마이너스 관계가 있다 이렇게 논문을 발표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폴 세뮤얼슨과 로버트 솔러라는 교수님께서는 미국에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사이에 마이너스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사실상 이런 필립스 커브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이 폴 세뮤얼슨과 로버트 솔러라는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 분들이시고요. 사실상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증적으로 그냥 점을 찍은 거잖아요. 근데 이것의 의의를 살펴보면 정책 담당자들한테 어떤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인플레이션이 높은 게 나쁜 거죠. 실업이 높은 게 나쁜 거죠. 근데 이 두 가지는 둘 다 좋게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걸 선택하거나 실업률을 낮추는 걸 선택하라.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임플리케이션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 상충 관계라는 게 이렇게 역의 관계에 있는 거잖아요. 항상 Y축은 가격과 비슷한 쪽이 항상 Y축에 찍히죠. 인플레이션이 여기 있고 실업률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역의 관계에 있으니까 요점이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렸던 것 같이 왜 정책 담당자들한테 어떤 메뉴를 제공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만약 실업을 낮추는 거를 선택을 한다면 어때요? 높은 인플레이션을 감수를 해야 되고, 만약 여러분들이 낮은 인플레이션을 원하면 대신에 높은 실업률을 선택을 해야겠죠. 이러한 둘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된다.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필립스 곡선을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우리가 배웠던 총수요, 총공급 모델과 연관관계가 있어요. 근데 잘 살펴보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총수요, 총공급 곡선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 두 개가 원투원으로 매칭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두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배웠던 총수요, 총공급 모델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일단 두 가지의 총수요 곡선을 보였을 때, 여기 보면 A점은 102,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물가가 100이라고 했을 때 물가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A점으로 가면 어때요? 물가가 100에서 102로 됐으니까 인플레이션은 2%가 되겠죠. 2%일 때 여기는 산출량이 15,000이에요. 여기에 매칭되는 실업률은 7%. 7%를 찍어보면 이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서 A점은 이 필립스 커브상에서의 A점으로 나타내고, 여기 100에서 106으로 물가 수준이 올랐으면 물가가 6% 오른 거죠. 인플레이션이 6%이고, 다음에 어때요? 대신에 물가가 오른 만큼 지금 산출량도 늘었죠. 그랬을 때 이 16,000에 매칭이 되는 실업률이 4%라고 봤을 때, 그러면 이거는 B점. 4%가 여기 A, B 점이 우리가 새로 배운 필립스 곡선상에서 1대1로 매칭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또 하나 명심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뭐냐면,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우리는 어때요?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을 통해서 총수요 곡선을 이동을 시킬 수가 있죠. 이동을 시키면 사실상 균형점이 A점에서 B로 바뀔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요렇게 매칭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즉,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해서 이 총수요 곡선을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책을 통해서 필립스 커브 위에 한 점을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 정책 담당자들한테 정책적 메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렇게 또다시 이 두 가지의 모델을 설명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경제사적인 내용인데요.
이 필립스 곡선도 장기와 단기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총 공급 곡선도 장기와 단기로 나눠서 설명을 했던 것과 비슷한 로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장기 필립스 곡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필립스 곡선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프리드만과 펠프스 교수님들은 고전학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전학파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가정 두 가지를 근본적으로 똑같이 적용을 시키는데요. 거기서 배웠던 점이 어떤 거였어요? 고전학파의 이분법과 그다음에 화폐의 중립성이었죠. 그리고 화폐의 중립성을 나타내는 문장을 살펴보면 이 통화량을 증가하는 것은 사실 물가 수준만 바뀔 뿐 실물 변수가 산출량, 실업률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실업률을 배웠던 챕터를 살펴보면 실업률을 결정하는 것은 이 최저임금 노동조합 효율임금은 뭐예요? 구조적 실업을 설명하는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균형임금보다 시장임금이 더 높아서, 그죠? 이게 원래 주었어야 할 균형임금인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임금이 더 높아서 구조적으로 노동의 공급 과잉이 일어나는 상태, 그게 구조적 실업이었죠. 그리고 이거는 마찰적 실업을 탐색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실업급여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점은 다 어떤 내용이에요? 실업을 결정하는 건 제도적, 시스템적인 요인이지 어떤 인플레이션과 상관이 없죠. 이 두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인플레이션을 누가 결정하는가, 실업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를 이해하면 이 장기 필립스 곡선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편하실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렇게 그러면 장기 필립스 곡선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필립스 곡선 자체는 어때요?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상관관계잖아요. 실업의 상관관계인데 실업의 상관관계. 근데 장기는 어떨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렇게 되겠죠. 왜냐? 인플레이션은 통화량에 의해서 결정되죠. 실업은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죠. 즉, 실업률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나요? 안 받나요? 받지 않죠. 즉, 인플레이션이 높아졌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해당하는 이 실업률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물가만 오르게 되는 거예요. 자, 혹시 장기 롱런 AS 커브가 어디서 수직이었는지 기억나세요? 이렇게 봤을 때 프라이스랑 Y가 있었을 때 장기 총 공급 곡선은 자연 산출량에서 수직이었죠. 여기도 똑같이 자연 실업률에서 수직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자연이라는 개념이 나오면 장기라는 의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보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필립스 곡선과 총수요, 총공급 모형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 첫 번째로 이 통화 정책에 의해서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어떻게 돼요? 총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사실상 물가만 상승하게 되죠. 그죠? 물가만 상승하면 어때요? 아까랑 똑같이 매칭이 되는데 이 A점에서 B점으로 이렇게 인플레이션만 올라가는 상태, 즉 장기 필립스 곡선이 수직인 상태를 똑같이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면 둘 다 이 고전학파의 화폐의 중립성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사실상 가정 자체가 이렇게 수직인 장기종 공급 곡선과 장기 필립스 곡선을 도출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두 가지 사이에는 연관관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또 연관관계를 다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되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이거예요. 이 수직인 장기 필립스 곡선은 화폐의 중립성을 표현한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외우시고 그 다음에 장기 총 공급 곡선과 동일한 가정에서 도출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공부하시기 편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 산출량, 자연이라는 말이 나오면 솔직히 한국말로는 자연스럽지 않은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자연스러운 상태는 장기적으로 수렴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 경제가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상태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더 편하실 거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이러한 수준들은 바뀌겠죠. 장기적으로 자연 산출량이 변하듯이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요인들 있잖아요. 아까 말한 최저임금이라든지 실업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또 바뀌면 이 자연 실업률도 바뀌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필립스 곡선은 실증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증적으로 이렇게 생겼다. 그죠? 근데 고전학파인 프리드만과 팔퍼스는 고전학파니까 요렇게 장기에는 요거 좋다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분들에게도 숙제가 남았죠. 단기적으로 그럼 왜 우회향할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래서 도입하는 개념이 예상 인플레이션율입니다. 우리 되게 비슷한데요. 단기 총 공급 곡선이 우하향했었죠. 그것을 설명하는데 3가지 이론이 있었어요. 한번 이것도 꼭 복습을 해보고, 여기서도 예상 인플레이션이 나와요. 이것을 도입함으로써 우리가 단기에는 우하향하는 필립스 커브를 도출을 했는데,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갑자기 늘리면 어떻게 돼요?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따른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우하향한다. 약간 여기서 나왔던 내용들 있잖아요. 임금의 경직성, 메뉴 코스트, 아니면 착각 이론. 이런 거랑 약간 느낌이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살펴보면 단기 필립스 곡선은 뭐냐면, 어떻게 수식을 쓸 수 있냐면, 실업률은 인플레이션의 함수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가 I고 인플레이션, 여기가 실업이죠. 항상 경제학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유일하게 여기가 사실상 뭐예요? 여기가 독립변수고 여기가 종속변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업을 지금 인플레이션의 함수로 찍었는데 얘는 상수고, 그죠? 근데 뭐가 들어가냐면 이 예상 인플레이션이 들어간다는 건데, 장기적으로는 실제 인플레이션과 예상 인플레이션이 같아지겠죠. 그럼 이게 이렇게 지워지면 어떻게 돼요?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이죠. 그러면 그래서 장기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실제 인플레이션과 예상 인플레이션이 다르면, 자, 만약 예를 들어서 실제가 예상보다 크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요 항이 플러스죠. 그리고 A는 0보다 커요. 그러면 어때요? 자연 실험보다 작죠.
왜냐면 이게 플러스고 A가 플러스니까 자연 실험률에서 어떤 거를 빼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도출을 하는 것이다. 네, 한번 그래프로 살펴볼까요? 보면 자, 그래서 확대 금융 정책을 펼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보다 예상 인플레이션이 높나요, 낮나요? 예상보다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커지죠. 내가 예상을 했는데 갑자기 은행이 확대 금융 정책을 펼치면 물가가 상승하니까 요 텀이 파지티브가 되니까 자연 실업률보다 적어지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선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 실업률에서 요만큼을 빼주는 거죠. 이만큼이 이 두 번째 텀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게 항상 그렇게 머무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 내가 생각한 만큼이 요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실제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결국 같아져서 그러면 이게 0이 되고 그럼 다시 1로 수렴하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확대 금융 정책을 펼치면 A에서 B로 갔다가 다시 C로 간다는 건데, 그죠? 장기적으로는 결국 이 경제는 자연 실업률의 수준에서 물가만 오르게 된다. 그러니까 확대 금융 정책을 펼쳐봤자 실업률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물가만 오르게 된다는 것이 이것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임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실증적으로 그냥 1960년대 미국을 보면 이렇게 진짜 점만 찍은 거예요. 점 찍었더니 이게 이렇게 생겼다. 이런 게 1960년대의 필립스 곡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필립스 커브 쉐이프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동, 쉬프트에 대해서도 배웠겠죠. 이 공급 충격 같은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바뀐다든지 이런 부분은 뭐예요? 모델 내에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건 곡선 상의 이동이고, 외부적 요인이 왔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가. 가장 대표적인 게 오일샥이죠. 오일샥은 갑자기 생산 요소의 비용이 상승했기 때문에 AS 커브를 어느 쪽으로 이동시킬까요? 왼쪽으로 이동시키기는 대표적인 예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거를 그래프로 살펴봅시다. AS 커브가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해서 그때 설명드렸죠. 산출량이 감소하는 건 스태그네이션, 물가가 오르는 건 인플레이션.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배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필립스 커브랑 매칭을 시키고 싶은데 이건 곡선상의 이동이 아니라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인플레이션이 물가는 오르고 산출량 감소했으니까 실업률은 늘겠죠. 그러니까 물가도 오르고 실업도 늘는, 여기서는 둘 다 악화되는 최악의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번 이 두 가지를 매칭시켜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는 예로서 공급 충격이 있다. 그리고 공급 충격은 필립스 커브 자체를 이동시킨다. 앞에서 살펴본 얘들은 뭐였어요? 물가가 변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저감 정책이라는 약간 다른 이슈로 넘어가 봅시다. 우리가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인플레이션을 낮추거나 실업을 낮추거나. 만약 내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가?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저감 정책,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디플레이션과 다른데 디플레이션은 물가 자체가 떨어지는 것을 말하고 후진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오르는 것 그러니까 전진 디스인플레이션은 감속 속도를 늦추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통화제도에 대해서 배울 때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대표적인 분 세 분을 배웠었잖아요. 그분 중에 이 오일샥 이후에 의장을 역임하셨던 폴 볼커라는 분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이런 디스인플레이션 정책을 펼쳐서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달성하셨던 분 시대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면 긴축 금융 정책을 펼쳐야 물가가 떨어지겠죠. 우리가 요즘 하고 있는 건 확대 금융 정책을 펼치면 어때요? 물가가 오르고 산출량을 늘려서 이렇게 총수요를 회복하려는 정책들이고 긴축 금융 정책은 어떤 거예요? 통화량을 줄인다든지 이자율을 올려서 어때요? 물가를 떨어뜨리려는 이런 정책들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아까 그 단기 필립스 곡선을 설명하는 수식 기억나시죠? 거기 한번 대입해보면 이 두 번째 항이 파지티브가 돼서 더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동을 했다가 결국 장기적으로는 다시 예상 인플레이션율과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같아져서 다시 이 C점으로 회복하는 사실 똑같죠. 무슨 말이냐면 장기적으로는 사실 A에서 출발을 하지만 이렇게 자연 산출량 수준에서 물가만 떨어뜨릴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증가하는 실업이 있죠. 사실 이게 뭐예요? 디스인플레이션은 성공을 시킨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을 저감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 중간에 A에서 B로 가는 만큼 실업이 증가하잖아요. 이러한 비용을 치러야 되는데 이러한 비용을 치를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 그거를 희생 비율이라고 보는데요. 희생 비율은 뭐냐? 인플레이션을 1% 낮추기 위해서 연간 미국 GDP의 몇 퍼센트 감소가 되는가를 나타내는데 미국의 경우 1% 낮추기 위해서는 GDP의 5%라는 거예요. GDP의 5%가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인플레이션을 3% 늘리고 싶으면 어때요? 인플레이션의 15%니까 내가 100만 원 벌고 있었으면 100만 원의 15%인 15를 빼면 어때요? 85만 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3%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GDP가 100에서 85로 떨어지는 걸 감수해야 된다. 이런 거를 희생 비율이라고 해요. 그 과정에서 실업이 증가하겠죠. 이서 볼커 의장님 시대 1979년에서 87년까지는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저감 정책을 펼쳐서 이렇게 어때요? 79년에 시작해서 87년에 끝났으니까 어때요? 이렇게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그 와중에 어떻게 됐어요? 실업이 증가했었죠. 그래서 앞에 A, B, C 생각나세요? 그거랑 똑같이 매칭되는데 A에서 시작했다가 B에서 갔다가 C로 수렴했죠. 앞에서 설명했던 거랑 똑같죠. 중간에 인플레이션은 떨어지면서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 이상으로 증가했다가 다시 물가는 떨어지고 자연 실업률로 수렴하는 그래서 이렇게 실업이 높은 실업이라는 대가를 치렀죠.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게 했기 때문에 폴 볼커 의장님은 굉장히 성공적인 뱅커, 센트럴 뱅커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분이 거의 20년 동안 의장을 하셨던 그린스퍼님이시죠. 그린스퍼님 시대는 어땠냐면, 어때요? 미국 경제의 가장 큰 호황기를 누리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면 이렇게 이 안 바운더리에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딱 적당하게 있고, 그다음에 이 실업률도 그렇게 높지 않은 수준에서 관리가 되고 있고, 이 시대는 정말 미국 경제의 황금기였던 시대예요. 그래서 사실 그린스펀 의장님도 2008년 금융위기가 생기기 전에는 정말 모든 문제를 해결한 분으로 굉장히 높게 평가받고 있죠. 그러니까 필립스 커브를 보면 이 경제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아까 말한 고통직수처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다음에 벤 버냉키 시대에 이제 금융위기에 이후에 필립스 곡선을 살펴보면 이렇게 역의관계가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사실 실업률이 대폭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지금 이러한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는 금융위기로 인해서 총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인데, 이것도 한번 우리가 여기에 매칭되는 AD 모델로 한번 그려서 한번 총수요가 급감한 모습과 이렇게 실업률이 대폭 상승하고 인플레이션 수준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는 그 필립스 컵을 한번 그려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지금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요즘은 인플레이션이 매우 낮은 수준이고 실업이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책적 메뉴를 선택하기보다는 총수요를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게 지금 글로벌 경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